혹시 여기 박명자 씨 주소 맞습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아내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봉투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발송 날짜가 1987년, 38년 전 편지였죠. 보내는 사람 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에게 명자가 그 시절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왜 아내가 제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제 이름은 이상호입니다. 올해 69이에요. 40년 동안 시골 우체국에서 일했죠. 매일 아침이면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그 소리가 좋아요. 드리퍼에 천천히 물을 부으면 향이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건 아내 명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이 커피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삽니다. 명자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큰 빈자리를 남기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발소리였죠. 이 동네는 워낙 조용한 곳이라 누가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차 오는 소리가 전부일 정도예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선선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문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 같았어요.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여기 박명자 씨 주소 맞습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내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왜 지금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까?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명자가 남긴 빚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무슨 법적인 문제라도 생긴 건가? 박명자는 제 아내였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래도 일단 이거 전달해드리라고 해서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누런빛이었어요. 구겨지고 얼룩진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요즘 편지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체국 폐점 정리하다가 나온 거래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야 정리하면서 발견한 거죠. 주소가 맞으면 전달해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인이 찍힌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죠. 1987년 1월 15일. 무려 38년 전 편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냥 전달하라고 해서요. 택배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호에게 명자가.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가 저한테 보낸 편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987년이면 저희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같은 집에 사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걸까요?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커피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그 봉투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38년 전 명자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왜 이 편지는 제게 오지 않았던 걸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봉투 안에 뭔가 제가 알면 안 되는 게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명자의 비밀이라도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과거의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손가락으로 봉투의 테두리를 만졌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38년이란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아침 8시였어요. 하루가 막 시작된 시간인데 벌써 온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봉투 하나가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봄은 여전히 아름답게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겨울 같은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결국 그 편지를 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봉투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꺼냈죠. 거기엔 명자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경, 손수건, 낡은 일기장. 그 사이에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서랍을 닫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당장은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열어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나 갈까요? 평범했던 그 사람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봉투가 떠올랐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우체국 업무 수첩을 꺼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거였죠. 거기엔 제가 배달했던 주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걸 꺼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하며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였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어요. 주소를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김포리 123번지, 신촌리 45번지, 용산리 78번지. 모두 제가 발로 뛰며 배달했던 곳들이었죠.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명자, 김포리 67번지. 바로 저희 집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연필로 작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반송, 1987년 1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반송이라는 건 배달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1987년 1월이면 바로 그 편지를 보낸 시기였죠. 저는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눈 배달 불가.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1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폭설이 내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젊었습니다. 36살이었죠. 우체국 일에 열심히였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그런데 그해 1월 중순쯤이었나요? 하룻밤 사이에 눈이 한 뼘이나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이 새하얗게 덮여 있었거든요. 우체국으로 출근했습니다. 국장님이 말했죠. 오늘은 배달 좀 힘들겠어. 위험하니까 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 저는 그날 배달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어요. 몇몇 편지들은 배달하지 못했습니다. 눈길이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그 편지들을 우체국 책상 서랍에 넣어뒀죠. 그리고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그 편지들이 눈에 젖어 있었어요.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서 글씨도 번져 있었죠. 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미 젖었으니 어차피 못 보내겠네. 그냥 버리자. 그리고 정말로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귀찮았던 겁니다. 일이 바빴고 젖은 편지를 다시 처리하는 게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편지들 중에 명자가 보낸 편지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버린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보낸 편지를 제 손으로 버렸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꽉 쥐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 편지가 38년 동안 제게 오지 않았는지, 왜 우체국 창고에 쌓여 있었는지, 제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편지가 사실은 어디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38년이 지나서야 제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명자가 제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로는 하지 못해서 편지로 쓴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었는데 제 실수로 버린 겁니다. 명자는 그 답장을 기다렸을까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며 제 반응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제가 편지를 못 받았다는 걸 알고 포기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제 잘못이었습니다. 우체부였던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편지는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는 열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38년 전 명자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 이제 그걸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스탠드 불을 켰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봉투가 더 낡아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봉투 입구에 갖다 댔어요. 찢으면 되는 건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죠. 한번 열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결국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다시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커피도 쓰기만 했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낮에도 멍하니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상호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에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명자와 함께 살던 시절, 그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했어요. 여보, 새벽 공기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아침에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말로 하진 않았지만 귀찮아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날 명자가 물었어요. 여보, 나랑 같이 산책 안 갈래요? 피곤해서 안 되겠어. 저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나갔죠.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명자가 말을 걸면 저는 늘 피곤하다고 했어요. 일이 바쁘다고 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자가 말하면 저는 대충 듣는 척만 했어요. 응, 그랬구나. 신문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죠. 여보, 내일 우리 외식할까요? 돈 아까워. 집에서 먹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명자를 소홀히 대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깨달았어요. 명자가 왜 편지를 썼는지. 말로 하면 제가 듣지 않으니까요. 편지로라도 써서 제게 닿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마저 제 손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버렸죠. 명자의 마음을 제 손으로 버린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명자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는데 그게 더 괴로웠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곧 동이 틀 시간이었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누런 종이에 파란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필체였죠.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탠드를 켰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죠. 몇 번이고 눈을 닦으며 읽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몇 줄 안 되는 글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 명자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눈물이 났죠. 38년 전 명자는 외로웠던 겁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도 혼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제게 보낸 구조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받지 못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받을 수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버렸죠. 그날 이후로 명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장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길이었어요.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으니까요. 우체국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2층 건물이었죠. 입구의 나무 문도 그대로였어요. 다만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카운터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장님 계신가요? 국장님은 작년에 퇴임하셨어요. 지금은 새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혹시 1980년대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배달 기록이요. 반송된 편지 기록이 있을까 해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새 국장님인 것 같았죠.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38년 전 편지를 받았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고요. 국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기록들이 있긴 한데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 오래됐고 정리도 안 돼 있어서요. 그래도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국장님을 따라 뒤쪽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창고였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선반에 낡은 파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국장님이 손전등을 켜고 들어갔어요. 1987년 기록이라면 저쪽 선반일 겁니다. 저는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1985, 1986, 1987, 1987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노란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배달 기록, 반송 기록, 민원 기록. 모든 게 손으로 쓴 기록이었죠. 저는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1987년 1월 기록을 찾았어요.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호 배달원. 그리고 반송 목록이 있었어요. 1월 15일 반송 편지 5통. 배달 불가 사유, 폭설. 5통 중 4번째에 명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명자, 김포리 67번지. 배달원 확인란에 제 서명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배달하지 못했죠.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에 처리 기록이 있었어요. 보관 후 재배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배달 기록은 없었어요. 그 편지는 보관함에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창고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죠. 저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국장님이 물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우체국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죠. 1987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우체국에 도착하니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0cm는 내렸을 거예요. 국장님이 말했죠. 오늘은 위험하니까 급한 것만 배달하고 들어와.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배달할 편지 꾸러미를 받았어요.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긴급 우편만 따로 분류한 거였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돌았어요. 눈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점심때쯤 되어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남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오늘 배달 못한 것들이었죠. 그 안에 명자가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게 명자 편지인 줄 몰랐어요. 그냥 여러 편지 중 하나였죠. 저는 그 편지들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배달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들이 젖어 있었어요. 밤새 난방이 안 돼서 습기가 찬 거였죠. 봉투가 축축했습니다. 글씨도 번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달하나? 받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때 제 옆에 있던 동료 정태가 말했어요. 그냥 버려. 이미 망가졌잖아. 그래도 되나? 아무도 모를 거야. 발송인도 모를걸.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태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미 망가진 편지를 배달해봤자 민원만 들어올 것 같았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사무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5통 모두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버렸다고 생각한 편지들이 사실은 쓰레기통에서 건져진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살렸겠죠. 그리고 보관함으로 옮겨진 겁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체국을 뒤돌아봤어요. 저 안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편지는 전하지 못했죠. 아내의 편지를 제 손으로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죠. 명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실 선반에 있던 액자였어요. 60대 후반의 명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명자. 저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 명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자가 쓴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명자는 외로웠던 겁니다. 제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로는 못했겠죠. 제가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마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시도가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 명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포기하고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면 계속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걸 물어볼 수 없습니다. 명자는 이미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고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 제가 해야 할 일은 편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명자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스탠드 불 아래서 천천히 읽었어요.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상호에게 당신, 나 요즘 많이 외로워요. 우리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무서워요. 당신은 매일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만 하죠. 나는 당신 옆에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나를 좀 봐줘요. 내 말을 들어줘요. 명자가. 짧은 편지였습니다. 10줄도 안 되는 글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명자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38년 된 종이는 너무 약했습니다. 미안해요, 명자. 정말 미안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눈치챌 수 있었어요. 명자가 말을 걸 때마다 제가 대충 대답했던 것. 명자가 외출하자고 할 때마다 귀찮아했던 것. 명자가 제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피했던 것. 모든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외면했던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서,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명자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명자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다 찾은 거였죠. 그때 한두 페이지 읽다가 너무 슬퍼서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1987년 1월 16일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우한테 편지를 보냈다. 용기를 내서 우체국에 직접 갔다. 혹시 상우가 출근했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안 보였다. 정태 씨한테 편지를 맡겼다.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답장이 올까? 상우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기다려봐야겠다. 그 다음 날 일기입니다. 답장이 안 왔다. 아직 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좀 더 기다려봐야지. 1월 20일 일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상우는 편지를 못 받은 걸까? 아니면 받았는데 답하기 싫은 걸까? 모르겠다. 그냥 포기할까? 1월 25일 일기. 오늘 상우한테 그냥 물어봤다. 최근에 편지 받은 거 없냐고. 상우는 무슨 소리냐고 했다. 편지를 못 받은 것 같다. 우체국에서 분실됐나 보다. 다시 쓸 용기는 나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는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편지 받았냐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질문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마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겠죠. 명자는 그때 알았을 겁니다. 제가 편지를 못 받았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는 쓰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후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명자는 그 30년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체념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명자는 제게 다시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걸 포기한 거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69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 사람이 40년 전에 뭘 했는지 거울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이 아내의 마음을 외면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명자 생각만 났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외로워요. 여보, 내 말 좀 들어줘요. 여보, 나를 좀 봐줘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해. 저는 거울 속 저한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자한테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전하지 못한 마음들, 말하지 못한 말들. 세상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체통이었어요. 마음을 담는 우체통.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말을 쓸 수 있는 곳. 그걸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명자의 편지를 전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우체통 하나를 만들기로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목공소를 찾아갔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목공소였죠. 주인 박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상호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우체통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우체통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작은 나무 우체통을 만들고 싶다고요. 마을 어귀에 세워두고 싶다고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급한 건 아니에요. 3일 후 우체통이 완성됐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작은 우체통이었어요. 세로 50cm, 가로 30cm 정도. 앞면에 투입구가 있었죠.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쓸 건데요? 마음을 담는 우체통이에요. 마음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말을 적어 넣는 곳이죠. 박 사장님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우체통을 받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 동안 우체통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하얀색으로 칠하고 글씨를 썼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의 집, 그리고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이곳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한 말, 모두 이곳에 담아주세요. 매일 저녁 제가 읽겠습니다. 우체통을 마을 어귀에 세웠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죠. 처음 며칠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매일 저녁 우체통을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체통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져와 펼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해요. 그때 화내서 미안해요. 엄마가 아프신 줄 몰랐어요. 이제 엄마 없는데 사과할 곳이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눈물 자국인지 얼룩이 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도 저처럼 후회하며 사는 거겠죠. 엄마한테 하지 못한 말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편지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두세 통씩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쓴 편지, 친구한테 쓴 편지, 연인한테 쓴 편지, 자식한테 쓴 편지, 모두 말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사과, 감사, 사랑, 후회.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었어요. 읽고 나면 작은 상자에 담아뒀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체국 동료였던 정태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상호, 그동안 잘 지냈어? 정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잘 지냈지. 자네는? 나도 그럭저럭.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태가 물었어요. 요즘 마을에서 소문 들었어. 자네가 우체통 하나 세웠다며? 응, 그래.
왜 만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명자 편지 때문이야. 명자 편지?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어요. 38년 전 편지를 받은 일, 제가 그 편지를 배달하지 못한 일, 명자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른다는 일. 정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 사실 나도 기억나. 뭐가? 그날 말이야. 명자 씨가 우체국에 온 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응. 그때 자네가 출근 안 한 날이었어. 눈이 많이 와서. 정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명자 씨가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왔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라고.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한테 편지를 내밀었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얼굴이 빨개져서 말이야. 얼마나 용기 내서 온 건지 알 수 있었어.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지. 그리고 명자 씨는 고맙다고 하면서 나갔어. 눈 내리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더라고. 그 편지를 자네한테 줬어야 했는데. 정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상호. 그때 내가 자네 책상 서랍에 넣어뒀거든. 바로 전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제대로 배달하지 못한 건 나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늙은 우체부의 후회가 그 공간을 채웠어요. 정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우체통, 좋은 일이야. 계속해. 고마워. 명자 씨도 기뻐하실 거야. 정태가 떠난 후 저는 명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명자, 들었어요? 정태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대요.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 나도 이제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우체통에 가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우체통이 서 있었어요. 안을 열어보니 편지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읽었어요. 누군가는 이별을 썼고 누군가는 감사를 썼습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구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명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를 봐줘요. 그 말이 이제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우체통 주변으로 들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저녁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통도 없었어요. 어떤 날은 5통씩 들어 있었죠. 편지를 읽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우체통으로 걸어갔어요. 느티나무 아래 서서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들을 꺼내 집으로 가져왔죠.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펼쳤어요. 하나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저는 이제 40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네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후회돼요. 필요 없다고 했던 말. 아버지는 그 말 듣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또 어느 날은 이런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20년 전 내가 너한테 한 짓 미안해. 내 일기장을 몰래 본 거, 그걸 엄마한테 잃은 거, 너는 그 후로 나를 안 만나줬지. 지금도 내 전화를 안 받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편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친구를 그리워했어요.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사과했죠.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상자를 바꿔야 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체통에 가는데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봉투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방금 넣은 봉투를 꺼냈어요. 집으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민준아, 너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됐어. 아직도 내가 보고 싶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사소한 다툼이 쌓여서 그랬나 봐.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떠나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명자를 떠나보낸 후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어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체통에 가려고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느티나무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를 맞으며 우체통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 맞으시겠어요? 이거 쓰세요. 저는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우체통? 말하지 못한 말을 담는 곳이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편지로 써보시는 건 어때요? 편지를요? 네. 하고 싶었던 말을 적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지도 몰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평생 못한 말들이 있어서요. 며칠 후 우체통에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쓴 것 같았어요. 아들아, 아버지다.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구나. 남자는 그런 말 안 한다고 배웠거든. 하지만 사실 매일 하고 싶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죠.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느티나무가 짙은 녹음으로 우체통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체통에 관심을 가졌어요. 지나가다 멈춰서서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넣었죠. 저는 매일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100통, 200통, 300통? 편지가 쌓여갔어요. 각각의 편지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통해 깨달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후회를 안고 산다는 걸요. 말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걸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나누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우체통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곳. 가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낙엽이 우체통 주변에 쌓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한 통 한 통 정성스럽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명자를 떠올렸습니다. 명자도 이렇게 누군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길 바랐을까요? 자기 편지가 제게 닿기를 바랐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명자가 원했던 건 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체통을 통해서요. 그게 제가 명자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았습니다. 제가 전하지 못한 편지 대신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 제가 듣지 못한 명자의 말 대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우체통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저는 눈을 쓸어내고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편지는 계속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눈이 내려도 여전히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체통을 세운 지 1년.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읽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통 한 통 펼쳐보며 생각했어요. 이 말들이 닿았을까? 편지를 쓴 사람들은 조금 편해졌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어요. 말하지 못한 말도 누군가를 통해 언젠가는 닿는다고요. 우체통이 그 매개가 되어준다고요. 명자한테도 닿았을까요? 제 미안한 마음이요. 제 후회가요. 저는 명자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명자,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미안해요. 사진 속 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용서해 주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명자는 진작에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저 혼자 후회하며 살았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후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우체통을 만들게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봄이에요. 느티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봄이었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체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그게 명자가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혼자가 아닌 것. 저는 이제 그걸 이해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내려요. 향이 방 안가득 퍼집니다. 창문을 엽니다. 봄바람이 들어와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섭니다. 마을 어귀가 보여요. 느티나무 아래 하얀 우체통이 서 있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입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죠. 남자는 우체통 앞에 멈춰 섭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어요.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꺼냅니다. 우체통 투입구에 넣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넣고 나서 남자는 한참을 우체통을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쓴 편지일까요? 남자가 돌아섭니다. 천천히 걸어가요.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셔요. 따뜻하고 쓰고 달콤합니다. 저녁이 되면 저 우체통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남자가 넣은 편지를 읽을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겁니다. 그게 제가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읽어주는 것.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제가 명자의 편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편지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명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속죄일까요? 아니면 회복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해요. 이 일이 저를 살게 만든다는 거요.
명자가 떠난 후 저는 살아있지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러 가는 일, 편지를 읽는 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는 일, 그게 저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의미를 줘요. 어제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우체통을 만든 분께 저는 이곳에 세 번째 편지를 넣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편지를 써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말하지 못했던 말을 쓰고 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 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명자도 알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믿고 싶습니다. 명자가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미소 짓고 있다고요. 여보, 잘하고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네, 명자.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원했던 게 뭔지, 당신이 외로웠던 이유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꾸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한테 못해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커피가 식어갑니다.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십니다. 잔을 내려놓아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명자를 기억하며, 우체통을 지키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언젠가 명자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 저는 말할 겁니다. 명자, 당신 편지 받았어요. 38년 늦게 받았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답장 대신 이런 일을 했어요. 괜찮았나요? 명자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웃으며 말하겠죠. 수고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창밖을 봅니다. 남자가 사라진 길을 바라봐요. 그가 넣은 편지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닿기를 바라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없어져도 마음은 남아요. 편지로 남고 기억으로 남고 이야기로 남습니다. 명자의 마음도 남아 있어요. 38년 전 그 편지 속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저는 그걸 평생 간직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간직할 거예요. 우체통에 담긴 모든 말들을요. 그게 전하지 못한 우체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늦게라도 전하는 것, 제대로 듣는 것, 기억하는 것. 저는 오늘도 그 일을 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제게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커피 향이 여전히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명자의 향기 같아요. 따뜻하고 그리운 향기. 저는 눈을 감습니다. 명자를 떠올려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사랑했어요, 명자. 지금도 사랑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려요. 새가 날아갑니다. 봄은 계속됩니다. 우체통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어요. 말하지 못한 말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듣기 위해, 전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전하기 시작한 남자의 이야기. 마지막 손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그날까지.
커피 향이 창문 너머로 흘러나갑니다. 누군가 그 향을 맡고 멈춰 설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체통을 발견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또 하나의 마음이 전해질 겁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전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음은 언젠가 닿는다고요. 아무리 늦어도 결국은 닿는다고요. 명자의 마음도 그랬으니까요. 38년이 걸렸지만 결국 제게 닿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체통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요. 그게 제 답장입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담은 답장. 명자 받아줄 거죠. 이 늦은 답장을요.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의 감정 핵심은 뒤늦게 도착한 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내의 진심입니다. 속죄와 회복, 그리고 따뜻한 여운이 함께합니다. 명자의 부재 속에서도 주인공이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